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1, 2월 달이죠. 그래서, 자, 계산 문제 특강을, 자, 1차를 이미 했습니다. 그죠? 이어서, 여러분들의 결혼 점수를 조금 올리기 위해서, 암기 코드가, 결혼 쪽에는 이제 제가 만든 게 대략 한 60개 돼요. 그래서, 암기 코드 1차로 30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암기 코드 30선입니다. 먼저 이제 이 취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민법 결혼이 다 똑같아요. 특히 이제 결혼은 굉장히 심한데요. 1차 과목들은 뭐 거의 같습니다. 결혼 민법 다 일단은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 그래서 이해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굉장히 개념을 쉽게 설명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개념을 설명드리면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고 혼자서 책을 읽어보셔도 막힘이 없다 그러면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고 문제를 푸는 방법이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결혼은 민법도 그렇지만 특히 결혼이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학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해만 해가지고는 조금 불안한 측면도 있고요. 이해만 해도 기본적으로 점수는 나와요. 당연히 나오죠. 이해하면 다 풀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결혼 40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40분 정도 안에 풀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그래야 우리가 1차에 할애된 시간이 100분이고요. OMR 카드를 옮겨 쓰는데 10분 정도를 사용한다 치면 100분에서 이제 90분 정도를 우리가 쓸 수 있어요. 문제 푸는데. 그럴 때 결혼해서 40분 정도에 풀면 민법을 50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도가 저는 적당하다고 봐요. 민법이 이제 워낙 지문들이 좀 길잖아요. 그래서 뭐 민법 더 쓰세요. 상관없어요. 그럼 결혼은 40분 안에 푸는 게 용이한 시험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산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계산 문제는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아닌 서술형 문제에서 시간을 줄여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해만 해가지고는 조금 애로가 있더라. 그래서 제가 썩 좋아하지 않는데 암기라는 걸 썩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암기 코드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암기 코드는 그 취지가 시간을 단축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리고 활용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자라는 취지니까요. 암기 코드를 틈이 나는 대로 조금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 뭐 몇 페이지 안 되죠. 꼴랑 지금 7페이지인데요. 7페이지 이거 출력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뭐 심심할 때 한 번씩 보는 거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론까지 생각이 나주면 아주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1편 부동산학 총론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자, 부동산학의 정의하고 학문적 성격이죠. 자, 부동산학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부동산학이라 하면 자,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다 그랬죠. 그래서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과학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 그 학문적 성격이 시험에 좀 나와요. 요거 서술형이 물론 정의 잘 나오고요. 학문적 성격이 잘 나오는 편인데 일단 자,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입니다. 그러니까 단순과학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로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입니다. 다시 말해 순수과학은 절대 아니죠. 이렇게 A가 아니고 B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앞뒤를 바꿨으면 틀린 지문이 되죠. 그 다음에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죠. 다른 말로 자연과학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부동산학은 경험과학이죠. 그러니까 구체적 경험과학이지 추상적 학문은 절대로 아니다. 구체적인 우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화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또한 규범과학 측면도 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워버리잔 말이냐. 이렇게요. 학문을
종용하며 사회를 보는 경규이다. 이경규 씨 있잖아요. 이경규 씨. 이경규 씨가 굉장히 유명한 코미디언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사람들을 웃게 할 때 뭔가 좀 종용해. 압박하고. 그래서 종용한답니다. 그러니까 학문을 종용하면서 사회를 봐. 이경규 씨가 맨날 사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MC 많이 하잖아요. 그러한 경규다, 경규. 그래서 이경규 씨가 저보다는 나이가 많은 분이지만 공부하는데 그런 거 따질 거 뭐 있습니까? 그냥 맘먹겠습니다. 경규. 그래서 경규가 학문을 종용하면서 사회 본다 이렇게 외워도 되고, 예? 학문을 야 종용하면서 사회 보는 경규이다 이렇게. 그래서 막 이게 막 소리 지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도시어부라고 있어요. 도시어부. 낚시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경규 씨 난리 납니다. 난리 나. 막 떼쓰고 막 틀어놓고 저보고 아무리 방송 카메라가 있어도 그렇게 하라면 제가 이 강의하면서 막 들어놓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분은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인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 1-1번에, 자, 부동산 학의 학문적 성격과 관련이 없는 단어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학문적 성격, 얘하고 관련이 없는 거죠. 또 이제 없는 것도 외워버리자고. 그래서, 추자도는, 기초가 순수한 섬이다. 여러분, 그 제주도 근처에 추자도 있죠, 추자도. 막 큰 물고기들 많이 잡히는 데인데, 자, 추자도는 기초가 순수하답니다. 그래서 추상적 학문 아니다 그 이야기죠. 자연과학도 아니다 그 이야기죠. 기초과학도 아니고요. 순수과학도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84년, 5년, 6년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야학을 했어요. 야학. 지금 제가 강의하는 곳이 종로인데요. 이 길을 제가 수도 없이 다녔습니다. 3년간. 저희 야학이 저쪽 더 들어간 비원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단성사거든요. 저 건너편이 피카딜이고, 그래서 단성사 골목으로 쭉 들어가서 비온 바로 근처에서 여기서 뭐 걸어서 한 5분, 10분 걸려요. 거기 저희 야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감도 하고 그다음에 서클 회장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장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교장은 돈을 좀 많이 내주시는 분, 문상주 씨라고, 학원연합회 회장이죠. 그분이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그, 야학했을 때 학생 중에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 분이 추자도에서 올라온 분이에요, 추자도. 그래서 이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학생인데, 그런데, 선생님, 저희 추자도를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낚시해서 싱싱한 생선을 실컷 먹게 해드릴게요. 그랬는데 한 번도 못 갔어요. 제가 84년, 85년에 야학을 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아닙니까? 30년을 한 번도 못 갔어. 몇 번 만나긴 했어요. 서울에서 이분을. 그런데 그렇게 추자도가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왜 그러냐? 추자도는 기초가, 추자도라는 섬 자체가 아주 순수해. 그래서 기초가 순수하다. 그래서 이분도 아주 순수한 분이었어.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된다. 여러분 억지로 기억하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선생이 추자도에 아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더라. 근데 추자도는 워낙 순수한 데여 가지고 거기 사는 사람들도 순수하다 그러더라. 기초부터 이렇게 무조건 말이 되건 안 되건 외운다. 제가 지금 말이 되니까 외우라고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자, 다음에 부동산학의 3대 측면과 복합 개념인데요. 여러분 그 복합 개념이라는 거는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세 가지 측면, 3대 측면을 두루두루 함께 고려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복합적 접근이다 또는 복합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조금 더 쪼개서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눈에 보이니까 유형적 측면이라래. 기술. 얘는 눈에 안 보이죠? 무형적 측면이라 그래요. 요거 세 개를 합해서 3대 측면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세 가지를 두루두루 고려한다를 3대 측면이라 한다. 그래서 이 3대 측면은 이렇게 3대가 봐도 3대 할아버지, 아버지, 나 3대가 봐도 법은 도대체 경기가 난다. 여러분 법 공부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경기가 나지 않습니까? 경기가. 민법 경기가 나다가 조금 이해하려고 그랬어요. 한 5개월 공부했더니. 그랬더니 공법 봤더니 경기가 나버려. 그랬더니 또 공법 끝나고 나니까 가장 쉽다고 생각했던 중개법령 갔더니 판례 보니까 경기가 나. 어쨌든 법은 3대가 봐도 법은 경기가 난다. 법은 3대가 봐도 경기가 난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외워버리시고, 그 다음에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부동산의 개념인데요. 부동산의 개념이에요, 이거. 부동산의 개념도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것도 복합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이죠. 부동산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부동산의 개념은 이렇게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법은 경기가 안 되면서요.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자, 문제는 이것들을 섞어서 서술형 문제를 낼 때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외워버려야 돼, 이거. 적어도 어디까지는 외워야 되느냐. 자, 기술적 개념하고 경제적 개념은 그냥 외워야 돼요. 그래서 결국 자, 기술적 개념이다라면 자연이다, 위치다, 공간이다, 환경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경제적 개념이다라면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그게 잘 안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외우자는 말이냐. 자, 기술자는 이 자자는 이거 빨간색 아닌데 어쨌든 자 빨간색이네. 자, 기술적 측면에서는 자연이다, 위치다, 공간이다, 환경이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기술자는요, 원래 가장 중요한 게 건축 기술자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위치나 공간, 환경 이런 거를 보는 눈이야. 그래야 팔리는 집을 만들 거 아니에요. 위치, 환경, 공간 이런 거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술자한테는 그런 게 중요하고, 여러분 3번이라는 동네 아세요? 3번? 네, 경기도에 있는 거, 저 평택 근처에 있는 거. 3번에서 생수한 상품은 경제적이다 그랬는데, 다시 말해서 경제적 개념으로는 자산이다, 자본이다, 생산 요소다, 소비재다, 상품이다. 이렇게. 그래서 기술자는 위치, 공간, 환경이 중요하고, 기술자는 위치, 공간, 환경, 자연, 위치, 공간, 환경이니까 기술자는 위치, 공간, 환경이 중요하고, 3번에서 생수한 상품은 경제적이다. 이렇게 외운다. 3번에서 생수한 상품은 경제적이다. 물론 그냥 한 방에 다 외울 수 있다면 좋은 거고, 이 법제도적 개념의 부동산은 단독 문제로 잘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제가 설명드렸어요? 우리나라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는 자, 부동산은 토지하고 정착물이다. 그래서 토지하고 정착물로 표현한다. 이걸 협의의 부동산이라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정착물에는 건물, 다시 말해 토지와 별개로 보는 물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타의 공작물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기다 준부동산이다, 의제부동산이죠. 이걸 합해서 우리는 광의의 부동산이라 한다. 그럴 때 준부동산의 종류는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준부동산 그러면 특수동산이 있죠. 자동차, 항공기, 선박, 건설, 기계. 메모하세요, 여러분. 이거 서술형 문제로 잘 나오니까 메모하시라고 쓰는 거예요, 지금. 자동차, 항공기, 선박, 건설, 기계. 다시 말해서 육해공군이 다 있다. 그런데 그걸 따로 외울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재단이 있습니다. 재단, 공장, 재단이나 광업, 재단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집합물이 있죠. 집합물보다, 자, 준물권이 있죠. 준물권. 집합물은 했어.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걸 다른 말로 집합물이라 그래요. 준물권이 있죠. 준물권 그러면은 업권하고 광업권이 있고, 자, 등기된 20개 집단이 있잖아요. 임목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요거를 종류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요거 제목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요 정도는 뭐 기억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걸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이라 한다. 이것들을 합해서 우리는 광의의 부동산이라 한다 그랬네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자, 부동산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4번에 자, 부동산 정착물이 아닌 자, 동산인 것, 뭐 간혹 또 이거 시험에 내죠. 요것도 이제 임차인 정착물이다 그러면은 임차인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냉장고, 제과점에 있는 냉장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세 빼고 다른 데로 이사 간다 그럴 때는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가식 중이라는 건 가짜로 식재했다. 그 이야기는 이거 올 겨울이 지나가면은 내년에 과수원 밭에다가 옮겨 심을 예정이다. 옮겨간의 동산이에요. 판잣집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동산으로 보는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꼭 정착물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부동산 정착물이 아닌, 이 정착물은 부동산인데 아닌 동산. 이 정착물이라 했지만 얘는 동산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배우느냐? 요거 판매되면 동산이죠. 자동차는 동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가 판매되면 동산이지, 동산. 차가 판매되면 동산이지. 차가 판 동산이에요. 차가 판 동산. 다음에 후보지 이행지죠. 여러분 후보지나 이행지는 용도가 바뀌어가는 땅이죠. 예컨대 자 우리가 임지가 있다. 임지 요거를 깎아서 택지로 깎아야 되겠다. 그럴 때 이렇게 자 용도가 바뀌고 있는 중에 있어야 돼요. ing 중에 있는 토지를 이야기한다. 그럴 때 후보지는 택지, 농지, 임지, 대분류 상호 간의 용도가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상호 간에 전환되고요. 그 다음에 이행지는 택지 안에 주택, 상가, 공장 또는 임지 안에 신탄, 림지, 용지, 림지, 농지 안에 전답, 과수원 이렇게 안에서 내에서 바뀌어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구별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된단 말이죠. 후보지는요, 요거 택지, 농지, 임지, 지역, 상호, 간에 전환된다는 표현을 거의 많이 써요. 그래서 후보지는 택지, 농지, 임지, 상호, 간에 전환되고 전환 중이고 ing다 그 이야기죠. 중이고 중. 그다음에 이행지는요. 택지, 임지, 택지, 농지 그 내에서 이행이 된다. 내에서. 그래서 이행지는 내에서 그래서 후보 간의 전환 중이네 이렇게. 후보 간의 전환 중이네 이렇게. 그래서 후보 간에 그러면은 후보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고 전환 중이네 그러면은 이행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고 요거는 공통점이 되겠네요. 전환 중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자, 후보지나 이행지는 전환 중이거나 이행 중인 토지에 붙이는 용어고 전환이나 이행이 이루어진 후에는 완전히 바뀌었어. 이쪽으로 건물 짓고 있어요. 건물. 그럴 때는 후보지라 그러면 안 돼요. 택지라 그래야지. 그래서 바뀐 후의 용도에 따라 부른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 6번의 토지의 특성이죠. 그래서 요거는요. 이 파생 특징까지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예컨대 뭐 부동산 하나만 해도 파생 특징이 한 20개 되니까 어떻게 외워? 그러니까 예컨대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근거에다 못 움직이니까 그러겠지. 부동산과 관련이 있네. 임장활동과 정보활동을 요한다. 부동산과 관련이 있네.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외부 경제 또는 불경제가 있다. 그러면 못 움직이니까 영향을 받겠지. 부동산과 관련이 있네. 뭐 이렇게 연결만 할 수 있습니다. 이해만 하면. 그래서 파생 특징 아주 많은 것들은 이해로 끝내고 일단 요걸 좀 명확하게 구별해 놔야죠. 그래서 토지적 특성을 그러면 이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걸 먼저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이 자연적 특성이죠. 그 다음에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분할의 가능성, 그 다음에 사회적, 행정적,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 이렇게. 그래서 이걸 좀 구별해서 외울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외우느냐.
여러분, 부부가 영계이면, 부부가 부부가 너무 어리단 말이에요. 막 21살, 22살. 응? 영계이면, 티격태격 싸울 거 아니에요. 맨날 부모님들이 잘해주기만 했던, 특히 요즘 아이들은 하나 아니면 둘이니까 부모님들이 성심성의를 다해서 아이들을 보살피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싸워. 서로 좀 챙겨달라고. 그래서 심지어는 용병을 사가지고 싸울 수도 있다 이야기. 자, 부부 영계인 용병사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다. 부부가 영계이면은 용병 사다가 싸워버려요. 큰일 납니다 이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애들이 결혼을 조금 늦게 하는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제2편의 경제이론입니다. 그래서 제1편 몇 개 안 됐죠. 자, 제2편의 경제이론인데, 자, 유량변수와 저량변수는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외워버려야 돼 이거. 그래서 유량 그러면 일정 기간이 명시돼야 되죠. 측정 수량화가 가능한 변수이다. 그래서 기간이 또는 새거 또는 변동의 개념이죠. 자, 그럴 때는 이거는 유량이고요. 자, 저량 변수는 기간 그런 거 필요 없고 특정 시점, 일정 시점에서 측정 가능한 변수이다. 그래서 기존 재고 똑같은 말이죠. 재고의 개념이다. 재고.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가지 기준만 가지면 기간이냐, 시점이냐, 신규냐, 재고냐 이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뭐 90% 이상은 해결이 돼요. 여러분 문제에.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조금 있다. 한두 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한쪽을 외워버린다. 그래서 가장 속 편한 게 뭐냐? 요거죠, 요거. 제자가 통 큰 부인이면 국부, 나라 돈으로 외환 대출을 받는데 이게 뭔 소리냐? 저도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제자가 얼마나 통 큰 부인이면 나라 돈 갖다가 막 달러를 막 대출받고 그러겠어요. 대단한 사람인데 외환 대출을 받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제자가 그랬으니까 여러분 여기 재고 또는 재고량 그 다음에 자산, 자본, 그 다음에 가격, 가치 이 제자가 통 큰 부인이래. 통화량, 부채, 통 큰 부인이에요. 인구수. 국부로 외환 대출을 그래서 국부 외환 보유액 대출금 또는 대출잔금 주택 보금률 이렇게 외워버리자. 받았고 쭉쭉쭉 주택보금률. 순자산 가치는 뭐냐? 여기 순 빼버리니까 자산이에요. 자산 여기 있는데 그래서 순자산 가치는 다른 말로 자산이에요. 순수한 자산 가치란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외워버리는 게 속편하다. 다시 자, 제자가 통 큰 부인이면 국부로 외환 대출을 받았겠죠. 그래서 뭐 하려고요? 개발하려고? 뭐 이렇게 국부로 외환 대출을 받았겠죠? 뭐 이렇게. 저도 국부로 외환 대출 좀 해주면 좋겠네 이거. 국부로 외환 대출 달러로 한 뭐 1억 달러만 좀 대출해주면 좋겠어요. 우리 돈 한 1200 되죠? 그러면 한 시행을 멋진 걸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농담입니다. 다음에 이제 수요 가격 탄력성이 결정 요인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도 조금 어려웠잖아요. 이 탄력성이라는 거는 수요 가격이 된 탄력성이죠. 탄력성은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리했던 거 아닙니까? 공식은 수요의 가격에 대한 탄력성. 요거는 분모가 이제 가격의 변화 비율이었죠. 분자가 수요량의 변화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계산 문제로도 아주 쉽게도 나온 적이 있고 굉장히 어렵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가격이 뭐 예를 들어 조금 내려갔다 그랬더니 수요량이 확 늘었고 아니면 조금 늘 수도 있다. 확 늘 때를 우리가 탄력, 조금 늘 때를 비탄력적이다. 뭐 이렇게 정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영어는 완전 탄력, 단위 탄력, 비탄력, 완전 비탄력 뭐 이렇게 봤고. 자, 기억나시나요? 탄력성과 총 수입과의 관계가 있었죠. 예컨대 의류와 같이 탄력적인 재화는 가격을 인하하면 총 수입이 증가한다. 뭐 이런 거 봤잖아요. 표 그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탄력성은 어떤 것들에 따라서 결정되냐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대체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탄력적입니다. 주거용 부동산이 상가나 공장보다는 탄력적이죠. 요거 이론할 때 개념을 상세하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했어요. 주택을 단독 아파트 콘도로 세분해버리면 용도 전환이 잘 되니까 보다 탄력적이에요. 단기보다 장기가 탄력적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필수재 생필품은 비탄력적이고 사치품은 탄력적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용도적 대체가 잘 돼요. 대체. 그래서 탄력적이죠. 그 다음에 상품의 가격이 우리 가계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탄력적이다. 냉장고 기억나세요? 800리터짜리 냉장고하고 50만원짜리 자취형 냉장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랬죠. 똑같이 30% 가격을 내려도 이거는 소요량이 확 증가한다. 확. 그래서 탄력적이고 이런 건 안 산다 이거. 그래서 비탄력적이고. 그래서 주요한 걸 외워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잔 말이냐. 요거 탄력적인 건 뭐냐. 그래서 대주세 장사용으로 물건 대달라요. 물건을. 그래서 탄력적인 걸 대주세 장사용으로 이러냐. 장사용으로. 그래서 우리가 장사할 때 좀 탄력적인 걸 물건을 많이 대줘야 가격 조금 내리면 막 팔려가지고 돈을 버는 거지. 뭐 어차피 팔리지도 않은 걸 물건을 대주면 뭐 할 거냐. 그래서 탄력적인 걸 대주세 장사용으로 이렇게 붙여봤다 그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저 혼자 목이 터져라고 지금 떠들고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계속 따라하면서 리듬을 좀 붙여야 돼요. 그래야지 선생 혼자서 백날 떠들어 봐라. 내 머리에 들어오나.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거미줄 모형이죠. 이 거미줄 모형이 최근에 시험에서 희한하게 자주 냈어요.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거미줄 모형은 일반 경제학에서는 이제 사장된 이론, 이제 죽은 이론이에요. 왜냐하면 적용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에서는 그나마 좀 적용이 돼요. 그래서 부동산 학을 전공하신 학자들 이 문제를 최근에 뭐 연달아서 한 5번 냈는데 이 거미지론이다. 어디다 쓰느냐? 적용 대상. 이론 정리하면 자 적용 대상이죠. 공급에 시차가 있는 재화라 그랬죠. 공급 시차가 존재하는 재화. 그래서 공급에 시차가 있는 게 뭘까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그리고 부동산.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라 그랬어요? 가정. 요거 3개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가정. 가정정이 아니고 가정.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면 가정정 2번이나 썼겠어요. 첫 번째로요. 수요자가 수요량을 결정할 때는 항상 단기 가격 함수예요. 현재 가격이 비싸면 안 사. 싸면 사고 단기 가격의 함수이다. 자, 그런데 공급자는 공급량을 결정할 때 F 펑션이라는 이야기예요. 항상 전기 가격에 따라 움직인다. 전기 가격의 함수이다. 특히 이거 좀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합리적 예측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금기 생산된 것들은 금기 매진된다라고 가정한다. 즉 상품이 재고로 남아서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는다. 뭐 고춧가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년에 팔 수는 없어요. 고춧가루는 묵은 고춧가루는 안 먹어 아무도 냄새나서. 그러니까 단기에 싹 다 소진된다라고 생각한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수렴형의 조건을 일단 기억하면 돼. 왜냐? 그럼 발산형은 반대거든요. 규칙적 진동은 중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렴형의 조건만 기억하면 되고, 특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 최근 시험에서는 계속 이걸 써먹었어요. 수렴형의 조건 그러면은 자 탄력성으로 먼저 본다. 그러면 여기 있네 여기 수요 간격 탄력성이죠. 수요 간격 탄력성.
그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으로 봤을 때는 수요는 탄력, 공급은 비탄력이어야 돼요. 그다음에 기울기로 본다. 기울기는 탄력성과 반대로 그랬죠.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하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다. 왜 이 절대값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항상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음의 기울기잖아.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랑 비교하면 안 돼. 크기만 비교하는 거니까. 그래서 절대값을 쓴다. 이럴 때는 반대다. 그러면 발산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발산형. 발산형이 된다. 그럼 반대로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 크고 이쪽은 반대로. 그래서 수렴형만 알면 발산형 그냥 반대로 생각하면 돼. 규칙적 진동형은 어떻게 되느냐? 순환형. 다른 말로 순환형은 두 개 같은 거예요. 이거 같은 거. 그래서 수렴형을 알게 되면 나머지를 알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우자 말이냐? 술탄 공기가 크면 수렴한다. 오, 술탄이 뭐냐? 술탄. 요거 수의 탄력성. 그다음에 공기는 뭐냐?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크면 다른 것보다 크면 수렴한다. 그래서 뭐 공기 안에 막 술이 타져 있어. 술탄 공기야. 그러면 막 숨 쉬다가 취해가지고 수렴이 뭐예요? 어딘가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방으로 되돌아가 집으로. 그래서 술탄 공기가 커. 막 술 냄새가 엄청 진동해. 팍 취했어. 그러면 집으로 가야지. 그래서 수렴해 버린다니까. 술탄 공기가 크면 수렴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러분 시장 이론 쪽에서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이죠. 이것도 좀 써먹을 때가 있어요. 이것 가지고 문제를 내진 않아. 그런데 이걸 외워야 나중에 효율적 시장, 할당 효율적 시장 쪽을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워버려야 돼,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된다고요. 다음 중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선형적인 문제는 안 내요. 오늘날 공인중개사 시험이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단 말이냐. 요거를 일단 외워가지고 다른 거를 이해할 때 써먹는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요, 경쟁이 완벽한 시장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공급자, 수요자, 판매자, 구매자가 무수히 많아야 돼, 무수히. 다시 말해서 개개 공급자는 워낙 규모가 작아. 공급자가 수천만 명이니까. 그러니까 시장 지배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배할 방법이 없어. 예컨대 독점 시장처럼 어떤 회사 공급자 한 명이 온 시장을 싹 다 독점하고 있다. 그럼 가격 마음대로 올리죠. 물건 안 줘버리면 그만이요. 나 장사 안 해. 배째버리면. 그 독점 기업이 배째면 큰일 납니다, 이거. 그러니까 시장, 방금 제가 좀 험한 소리를 썼네요. 평소에 잘 안 쓰는데. 어쨌든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장 지배력이 없다. 공급자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 상품은요, 동질적 상품이에요. 동질적 상품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동질적 상품이라는 이야기는 똑같은 품질이라는 이야기니까 뭐란 말이냐? 예컨대 캔커피 그러면 1,000원 이런 것처럼 일물일가가 된다. 그런 이야기. 일물일가. 그 다음에 이 기업들이 워낙 규모가 작으니까 누구든 시장에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면 돼. 또 나가고 싶으면 나가면 돼요. 그래서 진입 또는 퇴거의 진퇴의 자유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또 이 시장의 수요자랑 공급자는 시장에 관련되는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라고 가정한다. 그래서 전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야기는 뭐냐? 일물일가가 된다는 이야기는 똑같은 가격이란 이야기죠.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조건에서 무수히 많은 공급자가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보다 많이 벌 가능성은 아예 없어.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초과 수익은 죽었다 깨나도 없고 오로지 정상 이익만 존재한다. 또 하나, 좀 이따 이제 바로 우리가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 나중에 써먹을 텐데, 이 정보가 완전하다는 이야기는 뭐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다. 다시 말해서 정보 비용이라는 게
없는 시장이다. 뭐 정보를 따로 막 구할 필요가 없다. 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이상적인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이라 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순서대로 외우면 좋겠는데 순서대로 하니까 말이 잘 안 돼요. 다동, 진정 뭐 그러니까 말이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완전 경쟁 시장이 되면 진동한데 진동 그게 다정하게 그래서 진동이 다정하다 이렇게 이제 줄인 거예요. 진동이 뭐겠어요? 진동이 진입퇴거의 자유가 있다 이런 이야기고 상품 동질적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다음에 판매자, 공급자, 수요자가 다수이다 다수. 그다음에 정보가 완전하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완전 경쟁하면 진동이 다정하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네. 어쨌든 완전 경쟁하다 보면은 진동이 좀 다정하게 가볍게 진동하는 그런 진동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친구를 부를 때도 친구야 이렇게 다정하게 진동한다 그 이야기예요. 이야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 시장인데요. 효율적 시장은 저거 먼저 봐버릴게요. 암기 팀 먼저. 자, 효율적으로 약과 술을 먹어보자. 아무튼 맨날 지금 술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 효율적으로 약과 술을 먹자. 뭔 말이냐. 여러분, 이 효율적 시장, 이거는 외워야 돼요. 표 무조건.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외워놔야,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워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한단 말이냐. 이렇게, 약성 효율적 시장과 중간성 강성이 있을 때, 얘는 과거 정보죠. 얘는 과거 플러스 현재 정보죠. 얘는 과거, 현재 플러스 미래 정보까지 반영된 시장이죠. 그다음 분석 수단은요. 약성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수익이 없고 오로지 정상 이윤만 있는 거죠. 자, 중간성은 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수익이 없고 정상 이윤만 있지요. 강성은 뭐 무조건 초과 수익이 전혀 불가능한 시장이죠. 자, 그럴 때 자, 문제는 과거 정보냐 현재 정보냐 구별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 둘은 그 다음에 술적 분석이냐 본적 분석이냐 이런 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와 술적 분석이다라는 걸 외워야 된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약과 술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효율적으로 약과 술을 먹자 그런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효율적 시장에서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를 반영하고 있고 과거 그다음에 술적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걸 더 줄여 빼려면 약술 이렇게 해요. 약술. 여러분 약술 있죠? 약술. 뭐 인삼주 이런 거 있잖아요. 약술 이렇게 줄여도 돼요. 효율적으로 약과 술을 먹자. 그러다가 헷갈리면 효율적으로 약술 마시자고 뭐 이렇게도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요거 두 개만 더 하고 좀 쉴게요. 배버죠, 배버. 여러분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 이거 서술형으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업 입지론이죠. 배버, 자 최소 비용 이론이죠. 이 공업 입지론에서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은요. 요거 시험에서 잘 쓰는 지문이에요. 자, 배버는 공업 입지의 세 가지 인자는 수송비하고 노동비하고 집적 인자가 있는데 그중 수송비 인자를 가장 중요한 인자로 보고 공업지는 생산과 판매에 있어 최소 수송비가 드는 지점을 선정하고 이 지점이 노동비나 집적 이익에 의해 어떻게 변동되는가를 고려하여 최소 비용화 지점을 찾고자 했다. 그러니까 먼저 최소 수송비가 드는 지점을 먼저 찾고 배번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지점이 일에서 찾은 지점이 다른 노동비나 집적 이익에 따라서 이동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가지고 최소 비용이 되는 지점을 찾고자 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3대 요인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뭐냐. 자, 수송비하고, 공업 입지에서 이 최소 비용은, 자, 공장은 비용이 최소가 되는데 가장 유리하다. 그거 아니에요? 수송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비, 인건비라고도 하죠. 직접 이익이다. 이 세 가지가 영향을 준다. 그 이야기인데, 여러분,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지도예요. 그래서 공장을, 야, 여기다 할래? 여기다 할래? 여기다 할래?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입지라는 건 이제 위치를 잡는 건데, 그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 이야기죠. 여러분, 집적이익이라는 건, 집적이익은요, A에 있건 B에 있건 C에 있건 간에 공장이 100개나 200개 공장이 모여 있으면 비용 절감 이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치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근데 물류비를 아낀다거나 에너지 비용을 아낀다거나 뭐 아낄 수 있겠죠. 공장 달랑 하나 있는 것보다는 수백 개가 같이 모여 있으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등등등 산업단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비용 줄이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동비죠. 우리나라가 땅도 좁은데 뭐 중국처럼 또는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막 러시아처럼 땅이 넓어. 그러면 저쪽 동쪽에 있는 극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하고 극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땅이 좁아가지고 뭐 어디 있든 간에 인건비가 비슷하지. 인건비가 뭔 차이가 있겠냐? 그러니까 노동비도 결국 위치에 따라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그 이야기. 그러면 수송비는 만약 이것들이 서울까지 싣고 와야 된다 그러면은 A나 B는 수송비가 많이 들겠네. C보다. 거꾸로 일본에다 갖다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A가 제일 유리하겠는데 가까우니까. 거꾸로 중국에다 갖다 팔아야 되니까 B가 유리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 수송비는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차이가. 그러니까 먼저 수송비가 가장 적게 드는 지점을 선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노동비나 직접 이익을 가지고 야, 이 지점이 정말로 가장 좋은 데냐? 라는 걸 검증해 봐야 된다. 그 이야기죠. 이걸 배버의 최소 비용이라고 한다. 이게 배버의 이론의 거의 전부예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나중에 이론할 때 노동비, 원료지향형부터 시장지향형 나누고, 그다음에 노동비 지향형 뭐 등등등 여러 가지나 중간지향형 뭐 몇 개 나누는데 그 정도까지만 가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걸 잘 이해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외워버려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외우란 말이냐? 이렇게 배버의 수송비는 노동집약적이다. 뭔 말이냐? 응? 배버라는 사람의 수송비는 노동집약적이다. 그러니까 수송비하고 노동비하고 직접 이익으로 집약이익 또는 직접 이익으로 표현하는구나. 배버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배버의 수송비는 노동집약적이다. 노동집약적이다. 수송비는 노동집약적이다. 배버의 수송비는 노동집약적이다. 이렇게 외워버린다. 네. 그 다음에 자, 상업입주론. 요 계산 문제에서 우리가 많이 보셨던 거죠. 레일리 소멸력 법칙이나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나 허프나 똑같아요. 결론은. 그래서 상권의 크기에는 비례하고, 이 비례 반비례가 중요합니다. 누구한테 비례하는지 봐야지. 자,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죠. 허프 같은 경우는 거리의 제곱이 아니죠. 허프는 차이가 딱 하나밖에 없어. 상권의 크기에 비례하고 똑같아. 거리의 제곱이 아니고 마찰계수 승해. 마찰계수가 2, 그러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고, 그 다음에 마찰계수가 3, 그러면 거리의 3승의 반비례고, 뭐 요거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시험에서는 허프 관련 계산 문제는 다 마찰계수가 2요.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어. 결국 레일리하고 똑같은 문제다. 계산 문제가. 그래서 계산 문제 할 때 보셨던 것처럼 이 서술형에서는 주로 이걸 내요. 이거. 맨날 내 이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외워버려야 된다. 어떻게 외우느냐?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이죠. 레일에서 소멸하려면 상권의 크기에서는 비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컨버스는 분기점 모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자,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은 레일에서 소멸하려면 상권의 크기에는 비례한다. 그리고 컨버스는 분기점을 찾는 계산 문제 모형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렇게 외워버린다. 소매 인력 법칙 레일리는 컴퍼스는 분기점 모형이라는 것. 그래서 레일에서 소매한다. 여러분 그 동남아 가면 그 레일 근처에 막 장사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딸랑딸랑딸랑 기차가 오면은 막 물건 치워. 그랬다 기차 지나가면 또 내놔. 그러면 이제 거기 막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먹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일에서 소매하려면은요. 크게 비례해야 돼. 너무 큰 거 갖다 놓으면 힘들어. 기차 올 때 못 치우니까. 그러니까 짜잘한 거 막 바구니에다 담아가지고, 망고 이런 거 막 바나나 이런 거 담아가지고, 내놨다가, 기차 오면 얼른 넣어놔야지. 크게 비례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외우면 됩니다. 잠깐 쉬셨다가 또 나머지.